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정청래의 피 맺힌 호소입니다. 나는 친노이고 친문이며 친명이다. 솔직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친노이자 친문이며 친명인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라는. 자, 그게 우리가 잘못됐나요? 자, 그리고 그것을 개성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또 그것을 개성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우리의 꿈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빠졌는데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흐름이 대한민국을 정말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강국으로 키웠다는 그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KF-21입니다. 여러분 KF-21 뭡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죠. 자, KF-21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KF-21 처음 개발하자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9년인가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 훈련기가 아니라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 라고 처음 얘기를 합니다. 그게 KF-X로 시작을 하죠. 자, KF-X 계획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살이 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살아날 듯 살아나지 않다가 2016년 겨우겨우 계획이 복원됩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죽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바로 그 사업 KF-X 계획을 실제로 착수한 사람, 그래서 개발 계획이 실제로 진행된 사람을 누구냐?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때 시작해서 노무현 때 계획이 착수됐죠. 이명박 박근혜 때 주춤거리고 있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쫙 개발이 시작됩니다. KF-X, KF-21이 진짜 제대로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2017년부터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직전에 KF-21이 완성이 되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개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KF-21 본격적으로 막 준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KF-21 개발 사업의 예산을 막 잘라버리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원래 초도 생산분이 40대였는데 이걸 20대로 잘라버리려고 하다가 아주 쌩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겨우 복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오는 이 사업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항우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사업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항공우주연구소, 항우연을 만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이 항우연이 이명박 박근혜 때 지지부진하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출발을 시작한 게 문재인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각종 발사 계획, 누리호니, 나로호니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윤석열 들어와서 또 지지부진하죠. 저는 KF-21과 항우연 이 두 가지를 우리 민주정부가 계속 이어져야 될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민주정부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봅니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은 모두가 친노고 모두가 친문이며 모두가 친명입니다. 기원을 따지자면 5.18 광주 민중항쟁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이 호소는 우리로서는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호소를 해야 될 만한 이유들이 하나씩 둘씩 불거지고 있습니다. 참 그런 상황을 보면 저로서는 참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참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정말 미치겠어요. 사실 저는. 답답하다 못해 미치겠어요. 지금 뭐 심리적 분단 상태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언론 보도는 지금 민주당이 조만간 작살이 날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 맨 앞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두 사람을 탈당을 해버렸고요. 예? 뭐 윤영찬 탈당 아직 안 했나? 그 다음에 고민정 최고위원 직책을 집어 던져버렸죠. 아, 그럴 거면 본인의 공천도 때려놓지. 안 그렇습니까?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정도라면 본인이 받은 공천도 반납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 앞뒤 안 맞는 이 행동? 자,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는데 언론이 계속 부추기고 있죠. 두동강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동강 났다는 얘기는 사실 2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 처음에는 이낙연을 앞세우더니 그 다음엔 설훈을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고민정을 앞세워서 두동강 났다고 계속 이렇게 떠버립니다. 뭐 두동강 났는데 만약에 두동강 난 게 맞다면 고민정, 김영주, 윤영찬 니들아 나한테 죽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진짜. 두동강 냈으면 니들도 두동강 날 생각하라고. 자,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화가 치밉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 말씀하세요. 탈락한 사람은 탈락할 만한 이유가 있다. 윤영찬도 마찬가지고 김영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탈락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윤영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야비했습니까? 심지어 대선 경선 때 승복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심지어 방송에 들리게끔 그렇게 떠버린 사람 아닌가요? 이런 자가 공천을 받아야 돼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국회 부의장으로 뭐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국회 부의장은 김상희 의원인 줄 알아요. 김상희 국회의원인 줄 알고 김영주가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으면서 또 공천 받기를 바래요? 이거 도둑놈의 심보 아닙니까? 자, 사실 탈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탈락할 만한 이유가 있다란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박영순이라는 의원이 또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영순이라는 의원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럼 혹시 아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박영순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박영순이라는 국회의원 이 사람의 존재를 탈당 기사로 처음 알았다는 분들까지도 나와요. 도대체 얼마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저런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라는 것을 탈당 기사를 보고 아느냐고. 그래 놓고서는 본인의 공천 탈락이 억울하다고? 이쯤 되면은 이거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자, 김영주 의원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김영주 의원 한동훈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한동훈이 엄청 찬양을 했어. 합리적인 분이라고. 검사 독재로부터 합리적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면 사실은 적폐란 얘기밖에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민주시민들의 뇌리에는 존재감이 없는데 한동훈한테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무슨 일을 했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한동훈으로부터 그렇게 찬양을 받는지 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적폐라는 사람들, 기득권이라는 사람들, 수구, 보수, 꼴통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쪽 사람들이다. 아, 이 사람은 우리 쪽 사람이다. 혹은 우리 쪽하고 얘기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합리적인 사람이란 표현을 써요. 검사들이 기자를 평가할 때, 아, 저 기자는 우리랑 얘기가 좀 통한다. 우리가 뭐라고 설득하면 살짝 넘어오기도 한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 그 기자분 합리적인 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뭐 기자든 정치인이 됐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 자기들 말을 좀 들어주고 귀 기울여준다. 보수 쪽 얘기도 신경 써준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그분 합리적인 분이야. 민주당이지만 합리적인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분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다? 적폐 쪽하고 통하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 나는 옛날에 장용진은 합리적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지. 근데 가만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검사들 얘기 좀 들어주고 그쪽 사람들 기사도 써주고 할 때는 합리적 하더니 갑자기 야, 검사를 틀렸어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 새끼 이상한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식이에요. 자,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평가 제가 적나라하게 한번 전해드릴게요. 어느 검사가 임은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임은정이 옛날엔 참 합리적이었는데 아, 요새 영 이상해졌어. 아이, 완전히 그냥 빨갱이가 다 됐어. 저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뭘로 쓰입니까? 지들 편이던 줄 알았다 이거 아니야. 김영주 한동훈으로부터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들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그럼 이 사람 볼장 다 봤다는 얘기야. 우리는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한동훈으로부터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그럼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람이란 얘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른바 공천에서 탈락되었다는 분들, 탈락될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공천 갈등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탈락될 만한 이유가 있어도요, 탈락당한 사람들은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양심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 참 오래전부터 계속됐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2010년 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라고 하면서 친노 운운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사천 논란, 사당화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 공천을 받는다고 사천 논란이니 사당화 논란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심지어 뭐라고? 조경태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당이 사당화되었다라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조경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김부겸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당화를 했다고 또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이래놓고 이 인간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밑에 가서 국무총리했지. 참. 자, 그러니까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거꾸로 가만히 놓고 보면 말이 친문이지 친문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친문인 척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사람이 좋다 보니까 자기한테 칼을 들이밀고 비방을 했던 사람마저도 감싸 안아준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그거를 친문이 되었다라고 뻥까치는 거죠. 자, 박영선 여기서 사람 역시도 똑같이 사당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사당화. 즉 공천 갈등은 늘 있었습니다. 공천 갈등 나올 때마다 사당화 운운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노무현이 사당화 시킨다 그랬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문재인이 사당화시킨다 그랬었고, 한명숙 총리가 계실 때는 한명숙이 사당화한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사당화시킨다라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 늘 있었던 얘기이자 하나도 벌써 20년째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입니다. 왜 국힘당 쪽의 분쟁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고 있으면서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20년째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 20년째 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매번 당하고 있을까요? 왜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왜 매번 노무현 대통령 때 공천하면은 친노 사당화라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때 공천하면 친문 사당화라 그러고, 이재명이 공천하니까 또 친명 사당화라 그러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예. 항상 그때마다 탈락하는 사람들은 적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분열상이라고 호도하고 싶은 적폐 언론이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지금 사당화 운운하는 자들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오래된 적폐들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닌 거죠. 자,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 정청래 의원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위한 변명. 저는 한때 친노로, 친문으로 분류되었고 지금은 언론들에서 친명으로 분류합니다. 한 정치인을 단정적으로 낙인 찍고 꼬리표를 붙이는 언론의 방식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정치인을 비노, 비문, 비명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찬성하지 않습니다. 언론들 입맛대로 똑같은 한 정치인을 어떤 때는 친노로, 어떤 때는 비노로, 친문으로, 비문으로, 친명으로, 비명으로 필요에 따라 낙인 찍기 장사를 합니다. 이런 분류에 반대하지만 편하게 잠시 알아듣기 쉽게 차용해서 씁니다. 저는 노사모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사모에 대한 폄훼와 멸칭이 극에 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사모 앞에는 노무현 홍위병이란 낙인이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당시 노무현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노무현도 존경했지만 노무현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그런 노무현도 기적적인 광주 경선 승리 후 노풍이 불고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후보 단일화 협의회 약칭 후단협 국회의원들로부터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으라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자당의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어댔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 저는 그때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며 문재인을 흔들었던 국회의원들은 끝내 탈당하고 아예 국민의당으로 출마했습니다. 대선 때는 문모닝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문재인을 지키자며 10만 온라인 권리 당원들이 입당 러시를 이뤘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지키다가 징계도 받고 총선 때 컷오프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을 반대하고 떠났던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같은 목소리로 문재인을 지키자고 했던 동지들은 또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던가요?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노무현 지켜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지켜주세요 했고 지금은 이재명 지켜주세요 합니다. 노무현 문재인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켜주세요 라고 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십니까?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축구 팬들은 나는 황선홍까지만 지지한다, 박지성까지만 지지한다고 하지 않고 현재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민주개혁 진보 세력 국민들은 그 상징과 깃발인 김대중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하고 지켰고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자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꿈을 향해 이재명의 깃발을 지키고자 합니다. 노무현 시대에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인이 많습니다. 악의적인 언론들은 이것을 친노파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시대에는 친문파리라고 공격도 했습니다. 또 당 내부에서 선거 때면 노무현 깃발, 문재인 깃발 내세우며 친노, 친문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4년 전 총선에서 친문 아닌 국회의원 후보 있었습니까? 다 문재인 이름 걸고 국회의원 후보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됩니까? 이것은 시대 흐름에 대한 몰예고 역행입니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강물의 흐름이라면 신인 축구 선수들이 노장 선수들의 자리에 교체되는 것이 축구계의 흐름이라면 정치계도 신인 정치인들이 노쇠한 정치인들을 밀어내고 교체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정신입니다. 역대 총선 정치 신인 초선들의 국회 진출 비율을 보겠습니다. 17대 65%, 18대 56%, 19대 49%, 20대 54%, 21대 56%로 신인들이 진출했고 현역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총선에서 현역이 물러나고 신인들이 평균 50% 절반 정도 새로 진출했습니다. 새로운 국회 절반 정도 물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현역 불패, 현역 물갈이 없는 국민의힘의 무음공천, 무풀공천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공천이 변화를 열명하는 국민 눈높이에 호응하는 공천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인 노무현을 반대하고 문재인을 공격하다 나가 떨어진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에는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 문재인 시대, 그리고 이재명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읽고 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모험적이게도 한 분 계십니다. 그 배도 있지요. 대표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입니다. 이재명 깃발로 총단결하여 시대적 수명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늘 있었던 공천 갈등이라고 얘기했고, 원래 공천이 있을 때마다 현역 의원 절반 정도가 물갈이 되다 보니 물갈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지금의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 사실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정청래 의원의 말씀이 참 많이 옳습니다. 100번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매번 노른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우리 사회에서 항상 보면 기득권자이자 엘리트 집단으로 평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무현 때는 노무현을, 문재인 때는 문재인을,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오롯이 노무현 편이었던 적이 없고, 오롯이 문재인 편이었던 적이 없고, 오롯이 이재명 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으면 노무현 편이 되기도 하고, 문재인 편이 되기도 하고, 이재명 편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매몰차게 버리고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박영선,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친문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역겨워 죽겠습니다. 솔직히 박영선이 언제 친문이었습니까? 장관직 받으니까 친문된 거 아닙니까? 임종석, 친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분, 박원순 시장 밑에 더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서 오랫동안 정무부시장 하지 않았어요. 가장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이 콜하니까 2016년 연말에 가서 갑자기 캠프를 옮겨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깝던 박원순 시장을 때려버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말입니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죠. 많은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친문이었다, 친명이었다, 친노였다라는 사람들, 처음부터 친명이었던 사람, 친문이었던 사람 없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고 당직을 준다든지 장관직을 주니까 갑자기 친노, 친문, 친명이 된 거죠. 근데 그들은 왜 처음부터 노무현, 문재인, 아니 그 앞에 김대중한테 마음을 열지 않은 걸까요? 저는 이들의 이 공통점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명문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뽀대 나는 직장을 다니다가 정치권에 입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장을 버리고 왔으니 나한테 계속해서 공천을 내어놓으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편에 서겠다. 철저히 이익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지 않아?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김대중보다는, 상고 나온 문재인보다는, 상고 나온 노무현보다는 내가 낫지 않아? 경희대 나온, 중위권 대학 나온 문재인보다는 스카이 나온 내가 낫는데, 초중고 겸정고시로 통과한 이재명보다는 내가 훨씬 아무래도 낫지 않아? 이런 오만함이 들어있지 않는가.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오만한 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가려면 그만한 이익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쳤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떡고물 한번 얻어먹었다고 갑자기 친문이라 이름을 하더니 이제는 떡고물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비명계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씁쓸하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씁쓸함에도 불구하고 뇌리 속에서 지어지지 않는 의구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요. 정청래 의원의 이런 모습을 보면 자 봐, 정청래는 저렇게 돼도 끝까지 의리와 신의를 지켰는데 니들은 뭐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공천 갈등은 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2016년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최고위원이었어. 최고위원이었는데 공천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탈락한 뒤에 컷오프 유세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더컷 유세단이라고 하죠. 더컷 유세단을 만들어서 전국에 본인은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공천 받은 사람들 다니면서 선거운동에 이렇게 매진해 줍니다. 그리고 2020년에 국회에 다시 복귀를 하죠. 그 무렵에 똑같이 컷오프 될 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선이에요. 박영선, 그 당시 박영선한테 마지막 고비에 공천 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당시 2016년 공천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 김종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박영선이 이래저래 김종인하고 꽤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이 꽤 많았었죠. 자, 뭐 여하튼 자, 정청래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사실 공천 갈등을 일으키고 싶었다면 본인이야말로 일으키고 싶었을 겁니다. 바로 김종인을 향해 들이받는 거지.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김종인이 정청래를 표적 삼아서 탈락시켰다. 그래서 문재인이 이것을 보고 발끈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이른바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그 당시 당대표를 도발하기 위해서 정청래를 일부러 탈락시켰다는 게 사실 그 정설이에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정청래 의원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이 올렸던 글입니다. 자, (2016년) 공천을 되돌아보면요, 당시 김종인이 그 공천을 좌우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김종인의 공천에 가장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철희입니다. 자, 이 이철희는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계속 야비하게 후벼 파는 말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이철희가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가 되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친문이래. 지들이 언제부터 친문이었다고. 참 이런 상황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더 화가 납니다. 본인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당을 붕괴시키고 적폐 언론들이 민주당이 두 종각 났다라는 식으로 떠버리고 다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자가 과연 민주진보 진영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 여러 가지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백설공주와